로사나 갈리아노는 아르헨티나 엘 레만소의 집 거실에서 언니 모니카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남편인 호세 아르세였습니다. 4살 배기 헤로니모와 3살 배기 나우엘, 두 아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 늦어질 것 같다는 통보였습니다. 로사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불안정한 수신 상태 때문에 그녀는 무심코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일상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로사나가 호세와 통화하며 애쓰고 있을 때 나무들 사이에서 검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서더니 섬뜩하게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범인은 6발을 난사했고 그중 4발이 29세의 로사나에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집 문턱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쓰러져 차가운 주검이 되었습니다. 로사나 갈리아노는 197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오빠 오스카, 구스타보와 언니 모니카를 둔 막내였습니다. 부모님은 레이날도와 그라시엘라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90년대 후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당시 로사나의 아버지 레이날도는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초, 레이날도의 작업장에 호세 아르세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호세는 1948년 11월 22일에 태어났으며 그리스와 미국 등지에서 30년 넘게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마약 밀매 혐의로 4년간 복역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1996년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촌에 8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자신의 클래식카를 수리하기 위해 로사나의 아버지 정비소를 찾으면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사나는 실직 상태였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호세는 겉으로 보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였지만 사실 그의 재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 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52세의 호세가 22세의 로사나에게 청혼했을 때 어머니 그라시엘라는 딸에게 남편이 너무 늙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세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해하던 그라시엘라가 로사나를 돌아보자 로사나는 조용히 그와의 결혼을 원하는 마음을 속삭였습니다. 고작 7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2001년 11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세는 자신의 퀴어하고 현대적이며 영리한 성격이 로사나를 사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헤로니모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세는 통제적이고 질투심이 강한 남자였으며 로사나와 그녀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결국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로사나는 덫에 깝친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호세가 두 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더욱 강화시켜 이로써 그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로사나의 가족들 역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집에 손님이 오거나 다른 사람들을 방문할 때마다 일상처럼 자신의 총기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로사나의 오빠 오스카가 집을 페인트 칠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호세가 로사나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세는 입을 닥치라 소리치며 그녀를 때렸습니다. 또 다른 날 아버지 레이날도는 로사나의 등에 선명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로사나는 그저 호세가 자신을 보도에 질질 끌고 갔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로사나와 호세는 둘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로사나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고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호세의 분노와 무례함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세의 어머니 엘사는 아르헨티나를 잠시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며 모든 것을 원격으로 통제했습니다. 2006년에 이르러 로사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학대에 시달렸고 마침내 호세를 가정폭력으로 고발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전체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로사나는 부상에 대한 의료검사 요청을 포함한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언니 모니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둘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로사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호세와 함께하는 삶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로사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니카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를 독재적으로 지시했고 종종 죽이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양육 능력을 비난하며 언어 폭력까지 가했습니다. 결국 로산나는 모니카와 아이들 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세는 자신의 집에 남았습니다. 얼마 후 로사나는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호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들은 렐 레만소의 중립적인 장소에서만 아이들 면접 교섭을 위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로사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정원사 다니엘 곤잘레스와 나누었습니다. 이웃에 살며 결혼하여 딸이 있던 다니엘과 로사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세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로사나는 심지어 오빠 오스카에게 호세가 그녀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2007년 중반 로산나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오스카 루구를 만났습니다. 32세의 그는 마리노에 살며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끌렸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스카 루구는 구식 방식의 신사였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혼란을 겪어온 29세의 로사나에게 그와의 만남은 거의 잊고 지냈던 삶을 새로 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스카 루구는 로사나의 자신감 부족과 내면의 두려움을 감지했습니다. 2007년 12월 그는 로사나와 함께 연말 축제를 즐겼고 아들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타클로스 복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로사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호세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로사나의 새로운 관계를 알게 되고 임박한 이혼의 공포를 느낀 호세는 로사나에게 전화를 걸고 오스카르구와의 관계를 끝내는 대가로 트럭 한 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사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각한 신경소양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녀를 동행한 사람은 바로 새 남자친구였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자 호세는 어머니 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하나의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했지만 그 살인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루사나는 언니 모니카와 함께 엘 레만소로 향했습니다. 4살과 3살인 두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변명을 늘어놓으면 아동 인계를 지연시켰습니다. 오후 9시 15분 호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로니모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가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사나는 단호했습니다. 아픈 아이는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며 아이들을 돌려받을 것을 고집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53분경 로사나는 남자친구 오스카 루고에게 다음 날 계획에 대한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10시 로사나와 모니카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10시 50분 호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로사나는 더 나은 수신을 위해 정원으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나 45구경 권총으로 그녀에겐 4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모니카는 비명을 질렀고 로사나가 비틀거리다니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혼디백산한 모니카는 911에 신고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상황을 전혀 모르던 오스카 루고는 오후 11시에 로사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모니카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총격범이 인접한 빈 공터에서 침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목격자는 울타리 틈으로 누군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명확한 인상착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세는 신문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한 그는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수색 과정에서 빨간 스웨터가 발견됐는데 로사나의 친척들은 그것이 호세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최우선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호세와 그의 어머니 엘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로사나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사나가 여러 명의 연인이 있었으며 그 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부축했습니다. 사건 후 정원사 다니엘은 은둔하며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로사나의 장례식 날 밤 아버지 레이날도는 호세가 트럭 안에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조문하거나 위로를 표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호세 측 변호인은 나중에 유일한 목격자인 로사나의 언니 모니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왜 모니카의 옷에 피가 묻지 않았는지, 왜 언니를 돕는 대신 전화를 찾으러 달렸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에 대한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여성이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정들이 제기한 중요한 사실은 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로사나가 휴대폰 신호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상당한 계획성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로사나의 아들들은 호세와 할머니 엘사가 돌보았고 외할머니 그라시엘라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니카와 오스카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니카 이모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고 결국 호세는 이따금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모니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을 심리학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양육권은 아니지만 면접 교섭권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호세는 로사나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 4명의 연인이 있었으며 로사나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 이익을 위해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위협을 받은 오스카는 여동생 사건의 보호 증인이 되었고 위치 추적 팔찌를 착용하고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이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여전히 어떤 용의자에게도 혐의를 적용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 발생 1년 후 2008년 1월 호세가 체포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로사나와의 관계, 사전계획, 그리고 2인 이상 범죄 가담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자 호세는 어머니 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하나의 계획을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했지만 그 살인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로사나는 언니 모니카와 함께 엘레만소로 향했습니다. 4살과 3살인 두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동인계를 지연시켰습니다. 오후 9시 15분 호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로니모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가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사나는 단호했습니다. 아픈 아이는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며 아이들을 돌려받을 것을 고집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53분경 로사나는 남자친구 오스카 로고에게 다음날 계획에 대한 평범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10시, 로사나와 모니카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10시 50분, 호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로사나는 더 나은 수신을 위해 정원으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 나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나 45구경 권총으로 그녀에게 4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모니카는 비명을 질렀고 로사나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모니카는 911에 신고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급히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경찰에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상황을 전혀 모르던 오스카 로고는 오후 11시에 로사나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모니카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총격범이 인접한 빈 공터에서 침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 목격자는 울타리 틈으로 누군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명확한 인상착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세는 신문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한 그는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수색 과정에서 빨간 스웨터가 발견되었는데 로사나의 친척들은 그것이 호세의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최우선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호세와 그의 어머니 엘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로사나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사나가 여러 명의 연인이 있었으며 그 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사건 후 정원사 다니엘은 은둔하며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로사나의 장례식물 날밤, 아버지 레이날도는 호세가 트럭 안에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조문하거나 위로를 표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호세 측 변호인은 나중에 유일한 목격자인 로사나의 언니 모니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왜 모니카의 옷에 피가 묻지 않았는지, 왜 언니를 돕는 대신 전화를 찾으러 달렸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에 대한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여성이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정들이 제기한 중요한 사실은 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로사나가 휴대폰 신호를 잡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범죄에 상당한 계획성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 로사나의 아들들은 아버지 호세와 할머니 엘사가 돌봤고 외할머니 그라시엘라는 아들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아들들의 안전에 심각한 걱정이 있다며 모니카와 오스카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니카 이모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고 결국 호세는 이따금씩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모니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을 심리학자에게 데려갔습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양육권은 아니지만 면접 교섭권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호세는 로사나가 법적 문제가 있는 4명의 연인이 있었으며 로사나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 이익을 위해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위협을 받은 오스카는 여동생 사건의 보호 증인이 되었고 위치 추적 발찌를 착용하며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이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여전히 어떤 용의자에게도 혐의를 적용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 발생 1년 후인 2008년 1월 호세가 체포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로사나와의 관계, 사전 계획, 그리고 2명 이상 범죄 가담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호세는 건강 문제로, 엘사는 고령을 이유로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은 다시 그들의 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언론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그 기간 동안 로사나의 언니 모니카와 어머니 그라시엘라는 아이들과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는 익숙하지만 로사나 가족에게는 낯선 집들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1월 둘째 주, 법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외가 조부모님과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갈리아노 가족은 집을 새로 칠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풍성하게 장식하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풍선을 달고 다채로운 환영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라시엘라는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 주말, 갈리아노의 집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비디오 게임을 했으며 심지어 2년 넘게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잠시 피어난 평화였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호세가 또다시 뇌졸중을 겪은 후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 사건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이들은 모니카 이모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니카는 침착함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어떤 결정이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니카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모니카는 이 아이들의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 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모니카는 이외에도 수많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던, 침묵을 지키고 싶어하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모니카의 최우선 목표는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3월, 헤로니모는 친구들과 가깝고 학교에 인연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할머니 엘사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니카는 나머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2019년 마지막 주 87세의 엘사가 집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1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달 모니카는 나우엘의 양육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헤로니모는 할머니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두 형제는 그들이 겪은 경험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헤로니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의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직면한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의 연속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봉쇄 조치가 시작되기 직전 헤로니모가 머물던 사람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헤로니모는 2020년 10월까지 모니카 이모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이 되자 헤로니모는 상속받은 재산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습니다. 모니카는 아이들이 재산을 박탈당할까 우려하여 그들의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우엘은 모니카의 지원 덕분에 정서적 안정을 보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료를 다시 받도록 격려받았습니다.